오늘은 인간의 역사 선사편의 마지막 여정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추위를 이겨낸 위대한 봄과 문명이 싹트기 시작한 문명의 새벽을 함께 건너왔는데요. 그것은 돌을 다듬고 불을 길들이고 말을 만들고 마을을 세우는 인간의 긴 발자취였습니다. 오늘 마주할 마지막 장은 참혼 무겁고도 치열합니다. 자연을 개간하던 인간이 세계의 쟁투 속에서 서로를 정복하기 시작하고 인간이 인간을 살아있는 도구로 부리며 모계 사회에서 북의 권력으로 이행하는 거대한 격변의 순간들을 담고 있습니다. 나아가 신대륙을 향해 영토를 넓혀가던 과정에서 펼쳐진 참혹한 학살의 기록까지 거인이 된 인간의 어두운 그림자도 함께 조명합니다. 오늘 우리는 문명이 태어나는 순간과 그 문명이 품고 있던 빛과 그림자를 함께 만나보려 합니다. 긴 여정의 끝, 인간이라는 거인이 걸어온 빛과 어둠의 발자취를 향해 마지막 페이지를 열어봅니다. 오, 세계의 쟁투, 서로 다른 세계. 배를 타고 떠난 여행자들은 새로운 나라들을 발견했을 뿐만 아니라 훨씬 이전에 잊혀진 시대까지도 발견한 셈이었지만 대개의 경우 그들 자신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 예컨대 유럽인들이 오스트레일리아를 발견했을 때 그곳을 완전히 점령한 것은 그들에게는 커다란 수확이었다. 그러나 오스트레일리아인으로서는 그것은 엄청난 불행이었다. 오스트레일리아인들은 일의 역법에 의하면 아직도 다른 시대에서 생활하고 있었던 것이다. 오스트레일리아인들은 유럽인들의 습관을 이해할 수 없었고 그들의 제도에 복종하고 싶은 생각도 없었다. 그래서 오스트레일리아인들은 들짐승처럼 학대받고 추방당했다. 오스트레일리아인들은 여전히 움막집에서 살고 있었으나 유럽에서는 커다란 건물이 즐비하게 늘어선 거리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오스트레일리아인들은 사유재산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었지만 유럽에서는 다른 사람의 숲에서 사슴을 사냥하는 것이 불법이라 하여 그런 사람들을 형무소로 보내고 있었다. 오스트레일리아인들에게는 관습으로 허용되는 일이 유럽인들에게는 죄로 간주되었다. 오스트레일리아의 사냥꾼들은 양떼를 만나면 환성을 올리며 사방을 포위한 다음 놀란 양떼를 향해 창이나 부메랑을 던졌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유럽인 농장주들은 엽총을 들고 나와 그들을 제지하려고 했다. 유럽의 목축자들에게는 양떼가 그들의 재산이었으나 오스트레일리아의 원시적인 사냥꾼들에게는 좋은 먹잇감이었을 뿐이다. 양은 그것을 사서 기른 사람의 것이다 라는 것이 유럽인들의 법칙이었으나 짐승은 그것을 몰이한 사냥꾼의 것이다 라는 것이 오스트레일리아인의 법칙이었다. 따라서 오스트레일리아인들로서는 그들의 법칙을 따랐을 뿐인데도 유럽인들은 그들을 마치 양의 우리에 몰래 들어온 이리떼처럼 취급해 총을 쏘아댔던 것이다. 이 두 법칙의 충돌은 오스트레일리아의 여자들이 어느 곳에선가 감자를 심어놓은 밭을 찾아냈을 때 일어났다. 여자들은 별다른 생각 없이 막대기로 이상한 뿌리 열매를 캐냈다. 그녀들로서는 먹을 수 있는 뿌리 열매가 한 장소에 이렇게 많이 모여 있다는 것은 정말 꿈 같은 일이었다. 오스트레일리아 여자들은 한 달이 걸려도 여기서 1시간 캐낸 만큼의 식량을 모을 수가 없었다. 그렇지만 이 수확은 오히려 그녀들에게 크나큰 불행이었다. 총소리가 귀를 찢고 오스트레일리아 여자들은 누가 무엇 때문에 자기들을 죽이는지조차 모르는 채 감자를 손에 움켜쥐고 쓰러졌다. 아메리카의 발견 역시 이와 같은 두 세계의 쟁투의 시작이 되었다. 아메리카 대륙의 발견. 아메리카를 발견한 유럽인들은 새로운 세계를 찾아냈다고 생각했다. 콜럼버스는 다음과 같은 글이 새겨진 훈장을 받았다. 스페인 왕국과 레옹을 위해 콜럼버스는 새로운 세계를 발견했다. 그런데 이 신세계는 실제로는 구세계였다.
유럽인들은 아메리카 대륙에서 벌써 오래전에 잊어버렸던 자신들의 과거를 발견했던 것이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했던 것이다. 바다를 건너온 유럽인들에게는 아메리카 인디언의 습관이 야만적이고 불가해한 것처럼 여겨졌다. 인디언들은 유럽에서 찾아볼 수 있는 집도 옷도 규율도 갖고 있지 않았다. 그리고 북쪽에 살고 있던 아메리카 인디언들은 돌이나 뼈로 막대기며 화살촉을 만들고 있었다. 그들에게 있어 철 같은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물건이었다. 그러나 그들도 농업만은 이미 알고 있어서 옥수수를 심기도 하고 작은 밭을 일구어 호박과 콩, 담배를 재배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그들의 본업은 역시 사냥이었다. 그들은 나무로 된 집에서 살고 있었으며 그 부락은 높은 울타리로 둘러싸여 있었다. 좀 더 남쪽의 멕시코 인디언들은 구리로 만든 도구와 황금으로 된 장식물을 가지고 있었으며 아직 굽지 않은 벽돌에 시멘트를 바른 커다란 집에서 살고 있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아메리카 대륙을 처음 정복하여 식민지로 만든 사람들의 일기 속에 자세하고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 쓰는 것은 규율에 관해서 쓰는 것보다는 오히려 쉽다. 아메리카 대륙의 규율은 유럽인들에게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그것에 대해서 혼란스럽고 불분명하게 기록할 수밖에 없을 만큼 기묘했다. 이 신세계는 돈도 장사도 부자도 가난한 자도 없는 세계였다. 인디언들 중에는 이미 황금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종족도 있었으나 그 가치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다. 콜럼부스 일행의 선원들이 제일 처음 만난 인디언들은 코에 조그만 황금 막대기를 꽂고 목에 황금고리를 걸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아무런 망설임 없이 그러한 황금 장식물을 유리구슬이나 장난감 또는 헝겊조각 따위와 바꿨다. 유럽인들은 전 세계의 인간들이 모두 하인과 주인, 지주와 농부로 구분되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여기서는 누구나 다 평등했다. 적을 생포해도 노예로 만드는 일은 없었다. 죽여버리든가 아니면 양자로 삼든가 둘 중에 하나였다. 여기서는 자기 자신의 성이라든가 영지 같은 것이 없었다. 그들은 긴 집이라고 불리는 공동의 집에서 살고 있었다. 하나의 시족은 전부 같이 살면서 공동으로 가정을 이끌어 나갔다. 여기서는 다른 땅에서 일하는 농노가 없었으며 모든 땅은 시족 전체의 것이었다. 이 점 하나만으로도 봉건적인 농노의 시대에 살고 있던 유럽인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기에 충분했으나 놀라운 일은 이 밖에도 많이 있었다. 유럽에서는 누구나 남의 물건을 훔치면 거리의 순찰병에게 체포되어 곧장 형무소로 끌려간다고 알고 있었으나 여기서는 개인의 소유물이나 순찰병이나 형무소도 없었다. 그렇지만 이곳에도 규율이라는 것은 있었다. 그들은 유럽에서처럼은 아니었지만 모두들 그 규율을 지키고 있었다. 유럽에서는 가난한 자가 부자의 것을 훔치지 않도록, 하인이 주인을 섬기도록, 농노가 지주를 위해 일하도록 정부가 지켜주고 있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인간을 지켜주는 것은 그 시족이며 종족이었다. 누구든 한 사람이 살해되면 전 시족이 그 살인자에게 복수했다. 그러나 일단 그 사건이 평화롭게 해결되면 살인자의 혈연자들은 살해된 자의 혈연자들에게 사죄하고 선물을 보냈다. 여기에는 왕이 없었다. 시족 내의 문제는 추장회합에서 결정되었는데 그 회합에는 전 시족이 모두 참가했다. 추장들은 공적에 의해 선출되었는데 만약 실수를 저지르면 당장 교체되었다. 추장이라고 해도 그 시족을 지배하는 권력자는 아니었다. 어떤 아메리카 인디언의 언어에는 추장이라는 말은 단순히 대변자라는 뜻이다. 유럽에서는 국가의 우두머리는 왕이고 가정의 우두머리는 아버지였다. 가장 큰 집단은 국가이고 가장 작은 집단은 가정이었다. 왕이 국민을 재판하고 벌하듯이 아버지는 아이들을 재판하고 벌했다.
그런데 신세계에서는 아이들에 대해 아버지는 아무런 권리도 지니고 있지 않았다. 아이들은 어머니에게 속했고 어머니와 함께 남았다. 긴 집에서는 여자들이 모든 일을 지휘했다. 유럽에서는 아들들은 집에 남고 딸들은 모두 그들의 보금자리로부터 사방으로 떠나갔다. 그런데 아메리카에서는 반대로 남자가 자기 집에 아내를 맞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편을 맞아들였다. 따라서 집안의 권리도 아내에게 주어져 있었던 것이다. 어떤 여행가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대개의 경우 집안을 관리하는 것은 여자들이었다. 물론 모든 사람이 그 규칙을 정확히 지켰다. 저작물은 공동 소유물이었다. 그런데 노획물을 잘 가져오지 못하는 남편은 정말 가엾은 신세였다. 집에 아무리 많은 자식과 재산이 쌓여 있어도 그는 언제 이불 보따리를 싸들고 나가라는 명령을 받게 될는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명령에 복종하지 않으면 형세는 점점 더 불리해질 뿐이었다. 도저히 집안에서 견뎌낼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어른들이 편을 들어주지 않으면 남편은 자기의 시족에게로 돌아가든가 아니면 다른 시족의 여자와 결혼하든가 하는 수밖에 없었다. 여자들은 대단한 세력을 갖고 있었다.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여자들은 거침없이 그녀들 자신의 표현을 빌리면 추장의 머리에서 뿔을 잘라냈다. 다시 말해서 추장을 일개병졸로 전락시켜버렸다. 추장을 뽑는 권리 또한 완전히 그녀들의 손아귀에 있었다. 유럽 여자들은 남자에게 복종하고 있었지만 인디언 여자들은 한 가정의 우두머리이고 때로는 전 종족의 우두머리이기도 했다. 우리는 인디언의 영역에 들어간 어떤 아메리카인에 대해서 쓴 푸시킨의 소설을 읽은 적이 있다. 그 아메리카인은 시족의 추장이었던 여자의 양자가 되었다. 그 여자의 보트에는 항상 깃발이 걸려 있었으며 영국군의 보루에 갔을 때는 축포로 환영을 받았다. 인디언들뿐만 아니라 백인들도 이 여자에게는 존경의 뜻을 표했던 것이다. 이와 같은 규율 밑에서는 인간의 출생이 부계가 아니라 모계를 따랐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유럽에서는 아이들이 아버지의 성을 따랐지만 신세계에서는 어머니 쪽 시족의 이름을 물려받았다. 만약 아버지의 시족이 사슴족이고 어머니의 시족이 곰족이라면 아이들은 곰족에 속하게 되었다. 어느 시족을 막론하고 예외 없이 여자들과 그 아이들, 그 딸들의 아이들, 그리고 그 손녀딸의 아이로 인맥이 이어지고 있었다. 유럽인들에게는 이와 같은 모든 습관이 이해되지 않았다. 유럽인들은 인디언들의 관습을 야만적이라고 했고 또 그들을 야만인이라고 불렀다. 유럽인들은 활과 화살의 시대, 최초의 카누와 곡괭이 시대에는 그들 유럽의 조상들 사이에도 이러한 규율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던 것이다. 아메리카로 건너온 백인들은 몇백 년이 지나도 토착 주민들의 습관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한 상태는 몰간이라는 아메리카인이 고대 사회라는 책을 써서 아메리카 그 자체의 사정을 명백히 밝힐 때까지 계속되었다. 몰간은 아메리카 원주민이나 멕시코 토인의 불황제도는 유럽인이 이미 아득한 옛날에 밟아온 단계와 거의 같다는 것을 증명한 학자였다. 하지만 몰간이 쓴 그 책은 1887년에 나온 것이고 우리는 아메리카의 최초의 침략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백인들은 인디언들을 이해하지 못했고 인디언들 역시 백인들을 이해하지 못했다. 인디언들은 왜 백인들이 한 줌의 황금 때문에 서로 목숨을 빼앗는 것인지 납득할 수 없었다. 또 인디언들은 왜 백인들이 아메리카로 건너온 것인지 남의 토지를 침략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했다. 원시인들의 신앙에 의하면 토지라는 것은 종족 전체의 소유물이며 비호자의 혼에 의해 보호받고 있는 것이었다. 또한 남의 토지를 빼앗는다는 것은 곧 다른 종족의 신의 노여움을 자기들에게로 불러들이는 것을 의미했다. 물론 인디언들끼리도 서로 싸우는 경우가 있었다.
그러나 인디언들은 다른 종족을 이겨도 그들을 노예로 만들거나 자기들의 규율을 강요하거나 주장을 갈아치우거나 하지는 않았다. 다만 공물을 바치라고 명령할 뿐이었다. 주장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오직 그 주장 자신의 시족이나 종족뿐이었다. 결국 두 개의 세계, 두 개의 제도가 충돌했다. 아메리카의 역사는 서로 다른 두 세계의 투쟁사였다. 하나의 예로 스페인인들이 멕시코를 침략한 일을 상기해 보기로 하자. 철시대와 동시대의 싸움. 1519년 멕시코 해안에 11대의 거대한 전함으로 편성된 함대가 나타났다. 배들은 모두 선복이 불룩하고 이물도 고물도 무리로 솟아올라 있었다. 그리고 네모진 창고에는 대포가 장치되어 있고 배전에는 병사들의 창과 격철총이 가지런히 세워져 있었다. 기암의 뱃머리에는 베레모를 깊이 눌러쓴 어깨가 떡 벌어지고 수염이 덥수룩한 사나이가 서 있었다. 그는 해안으로 몰려온 반나체의 인디언의 무리를 꼼짝 않고 바라보고 있었다. 기암 위의 이 사나이는 멕시코 침략을 위해 파견된 함대의 지휘자 에르난도 코르테스였다. 사실 그의 주머니 속에는 이번 임무를 취소한다는 스페인 정부의 편지가 들어있었다. 그러나 코르테스같이 호전적인 모험가에게 있어서 철수 명령쯤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드넓은 대양이 그와 스페인을 멀리 갈라놓고 있었다. 코르테스는 여기서는 즉 이들 배에 있어서만은 자신이 왕이라고 생각했다. 배는 닻을 내렸다. 코르테스가 도중에 섬들에서 생포해온 인디언 노예들은 보트에 무거운 대포와 포가, 탄약상자와 격철총 다발 등을 쌓기 시작했다. 배의 갑판으로 놀란 말이 뒷발로 버티면서 질질 끌려 나왔다. 말을 배전에서 끌어내려 해안까지 운반하는 일이 가장 어려웠다. 인디언들은 물에 뜨는 집과 옷으로 온몸을 감싼 피부가 하얀 사람들, 그리고 이상한 무기 등을 놀란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런데 인디언들을 무엇보다도 놀라게 한 것은 탐스러운 말갈기와 꼬리를 가진 계속 울부짖고 있는 짐승이었다. 인디언들은 이와 같은 괴물을 아직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백인이 왔다는 소문은 눈 깜짝할 사이에 온 해안에 퍼져 깊숙한 오지나 산간 지방에까지 전해졌다. 벽처럼 우뚝 솟은 산 저쪽 골짜기에는 멕시코 원주민 종족이 사는 마을이 있었다. 그중 가장 큰 부락은 호수 한가운데에 있는 테노프티트란으로서 섬과 기슭 사이에는 다리가 놓여져 있었다. 먼 곳에서도 석고로 희게 빛나는 집들과 도구만 신전의 지붕이 보였다. 제일 큰 집에서는 원주민들의 우두머리인 포테츠마가 모든 종족과 함께 살고 있었다. 몬테츠마는 백인들이 왔다는 소식을 듣자 곧 추장회의를 소집했다. 추장들은 이 사건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 오랜 시간 의논했다. 백인들이 무엇 때문에 왔으며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 사방에서 모여든 소문을 종합해 본 결과 추장들은 백인들이 금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추장들은 백인들에게 많은 곡물을 주어서 그들의 나라로 돌아가라고 부탁해 보기로 합의를 보았다. 그러나 이것은 돌이킬 수 없는 실책이었다. 황금 선물은 오히려 백인들의 탐욕을 부채질하는 결과가 되고 말았던 것이다. 그러나 멕시코 주민들은 이 점을 몰랐고 또 알 수도 없었다. 이들 인디언과 백인들과는 전혀 다른 시대에 살고 있었기 때문이다. 마침내 원주민의 사절들은 수레바퀴 만큼 큰 황금고리와 장식물, 황금으로 만든 인형이나 여러 가지 동물 따위를 잔뜩 가지고 출발했다. 원주민들로서는 이러한 제보를 땅속에 묻어버리는 편이 훨씬 현명한 행동이었을 것이다. 코르테스와 그 일행이 이 황금들을 보는 순간 멕시코 원주민의 운명은 결정되고 말았다. 사절들은 코르테스에게 바다 저쪽으로 돌아가 주기를 탄원했으나 아무 소용이 없었다. 스페인인들은 멕시코의 황금에 대해서 전부터 소문을 들어 알고 있었다.
그런데 막상 눈앞에 그것을 보자 그들의 눈은 불타올랐다. 소문은 사실이었던 것이다. 사절들의 애원은 스페인인들에게는 우스꽝스러울 뿐이었다. 보물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 바다 저쪽으로 물러가 달라니 어림도 없는 일이었다. 더욱이 스페인인들은 이곳에 오기까지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온갖 고생을 겪었던 것이다. 이로 깨물 수도 없는 딱딱한 건빵, 사람으로 꽉 들어찬 지저분한 선실, 수지를 바른 성구를 만져야 하는 고된 작업 등 그 모든 고통을 그들은 오직 꿈에 그리던 보물을 바라고 참아왔던 것이다. 코르테스는 출동 명령을 내렸다. 노예들은 무기와 식량을 짊어졌다. 짐을 운반하는 동물로 전락해버린 노예들은 가뿐심을 몰아쉬며 천천히 앞으로 나아갔다. 어떻게 전진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멈추면 총검으로 위협받고 반항하면 목이 달아나고 마는 것이다. 멕시코인들은 이때의 광경을 그림으로 그려 남겨놓았다. 등에 짐을 진 사람들이 세 줄로 서서 걸어가고 있다. 한 사람은 대포 포가에 수레바퀴를 짊어지고 다른 하나는 격철총 다발을, 또 다른 사람은 괴짝을 메고 있다. 스페인 사관은 몽둥이를 쳐들고 원주민들의 머리를 내리치려고 한다. 원주민의 머리칼을 움켜쥐고 장화발로 옆구리를 걷어차는 자도 있다. 곁에 있는 바위 위에는 아이러니컬하게도 십자가가 세워져 있다. 침략자들은 스스로를 선량한 카톨릭 교도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래서 정복하려는 고장으로 십자가를 가지고 왔던 것이다. 그 그림의 여기저기에는 처참하게 잘려져 나간 원주민들의 머리와 손이 그려져 있다. 스페인인들은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갔다. 그리하여 마침내 그들은 산 꼭대기에서 호수와 그 한가운데 세워져 있는 부락을 보았다. 멕시코인들은 스페인인들에게 전혀 저항하지 않았다. 손님들은 거침없이 부락으로 들어왔다. 그곳에서 그들이 제일 먼저 한 행동은 손님으로서의 예의를 완전히 벗어난 것이었다. 스페인인들은 멕시코 원주민 군대의 우두머리인 몬테츠마를 왕이라 생각하고 생포했다. 코르테스의 명령에 따라 몬테츠마는 사슬에 묶였다. 이어서 스페인인들은 포로가 된 몬테츠마에게 스페인 왕에 대한 충성을 서약시키려고 했다. 포로는 복창하라고 명령받은 말을 한마디도 빠짐없이 외웠다. 몬테츠마는 왕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서약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코르테스는 자기를 승리자라고 생각했다. 그는 멕시코 원주민의 왕을 포로로 삼았다고 믿고 있었다. 결박당한 왕은 그의 권력을 스페인 왕에게 바쳤다. 이로써 모든 일이 순조롭게 끝났다고 코르테스는 생각했다. 그런데 그는 매우 큰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몬테츠마가 스페인인의 규율을 모르고 있었듯이 코르테스 역시 멕시코 원주민의 규율을 모르고 있었다. 코르테스는 몬테츠마를 왕이라고 생각했으나 몬테츠마는 다만 군대의 우두머리였을 뿐 나라를 지배할 권리는 없었던 것이다. 코르테스가 스스로를 승리자로 생각한 것은 속단이었다. 멕시코 원주민들은 코르테스가 생각지도 못했던 짓을 해치웠다. 즉, 몬테츠마의 동생을 새로운 우두머리로 뽑았던 것이다. 이 새 우두머리는 종족의 모든 군대에게 스페인인들이 진치고 있는 커다란 집을 공격하라고 명령했다. 스페인인들은 대포와 격철총으로 맞서 싸웠으며 멕시코 원주민들은 돌을 던지고 활을 쏘았다. 포탄이나 총탄은 분명 화살이나 돌보다 강한 무기였지만 자기들의 자유를 위해 싸우는 멕시코 원주민들의 기세는 그 무엇으로도 막아낼 수 없는 것이었다. 10명이 쓰러지면 100명이 몰려왔다. 형은 아우를 위해, 큰아버지는 조카를 위해 복수하러 나섰다. 어느 누구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멕시코 원주민들에게는 그 시족이 그리고 그와 함께 전 종족이 위험에 처해 있는 때였으므로 자기 자신의 목숨을 초계와 같이 여기고 있었다. 사태가 불리해지자 코르테스는 멕시코 원주민들과 협상하기로 마음먹었다.
몬테츠마를 중개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았다. 몬테츠마에게 그들로 하여금 전투를 포기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하자고 생각했던 것이다. 몬테츠마는 결박에서 풀려나 집에 편편한 지붕 위로 올라갔다. 그러나 그는 비겁자요 배신자로 취급되었다. 그를 향해 돌과 화살이 날아왔고 사방팔방에서 성난 고함 소리가 들려왔다. 너는 군인이 아니라 집안에 들어앉아 배나 짤 계집이다. 원수들에게 붙잡힌 비겁자. 몬테츠마는 치명상을 입고 지붕 위에서 굴러떨어졌다. 코르테스는 간신히 포위망을 뚫고 도망쳤다. 그가 거느리고 간 병정의 반수가 죽임을 당하고 말았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멕시코 원주민들은 더 이상 추격해 오지 않았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한 사람도 살아서 도망치지 못했으리라. 그러나 멕시코 원주민들이 코르테스를 무사히 살려보낸 것은 엄청난 실책이었다. 코르테스는 새로운 군대를 이끌고 돌아왔다. 그리고 테노프티트란을 포위했다. 멕시코 원주민들은 용감하게 방어했다. 몇 달 동안 스페인들로부터 불악을 지켜냈다. 그러나 활과 화살로 어떻게 대포를 막아낼 수 있었겠는가? 테노프티트라는 점령당하여 무참히 짓밟히고 말았다. 철시대의 인간들은 이와 같이 동시대의 인간들을 정복했다. 낡은 시족 제도는 새로운 제도에 압도되어 퇴각해버렸다. 역사 자체가 코르테스의 편을 든 셈이었지만 동시에 스페인인들은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과거의 역사를 피로 물들였던 것이다. 6. 살아있는 도구. 빨리 달리는 신발. 다음은 어떤 작가가 쓴 이야기이다. 한 남자가 시장에서 보통 신발이 아니라 아주 빨리 달릴 수 있는 신발을 구입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머리가 좀 나쁜 사나이였으므로 한동안 자기의 신발이 빨리 달릴 수 있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다. 그는 시장에서 돌아오는 길에 무엇인가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심한 한기를 느끼고 정신을 차려보니 주위는 온통 얼음투성이었으며 지평선 위에는 불구스름한 태양이 걸려 있었다. 빨리 달리는 신발이 어느새 이 주인공을 북극까지 데려다 준 것이다. 만일 다른 사람이 이런 일을 당했다면 이 불가사의한 물건을 이용해서 가능한 많은 이익을 챙기려고 했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 주인공은 금전에 대한 욕망이 조금도 없는 사람이었다. 다만 이 세상에서 그가 가장 사랑하고 있는 것은 과학이었다. 그리하여 그는 이 생각지도 못한 기회를 이용해 지구 전체를 돌며 연구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빨리 달리는 신발을 신고 지구를 마음대로 돌아다니기 시작했다. 북에서 남으로, 남에서 북으로 마음 내키는 대로 달려갔다. 추위 때문에 시베리아의 밀림에서 아프리카의 사막으로 쫓겨나기도 하고 밤을 피해 동반구에서 서반구로 옮겨간 일도 있었다. 그는 낡아빠진 검은 재킷을 입고 수집 상자를 어깨에 짊어진 채 작은 돌을 뛰어넘듯 섬을 뛰어넘어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아시아로, 아시아에서 아메리카로 넘어갔다. 불을 뿜는 화산을 넘는가 하면 눈이 쌓인 줄령을 지나고 산에서 산으로 조심스럽게 옮겨다니면서 광물과 식물을 채집했고 오래된 동굴과 성당을 조사했으며 대지와 그 위에 사는 모든 생물을 연구했다. 그런데 우리도 인간의 생활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그와 같은 빨리 달리는 신발을 신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는 이 책의 페이지 속에서 하나의 대륙에서 다른 대륙으로 나아가고 또 하나의 시대에서 다른 시대로 옮겨가곤 했다. 때로는 공간과 시간의 확대로 말미암아 현기증을 느낄 때도 있었다. 그러나 우리는 쉬지 않고 걸었다. 우리는 보통 신발을 신은 사람들처럼 멈춰서거나 지나치게 자질구레한 일을 조사할 수는 없었다. 우리가 한 걸음에 몇 세대씩 건너뛰었을 때 어쩌면 뭔가 빠뜨린 것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만약 잠시라도 빨리 달리는 신발을 벗고 보통 걸음으로 걸었다면 자질구레한 일들이 물밀듯이 밀어닥쳐 도저히 그 속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것이다. 숲의 나무를 한 그루 한 그루씩 살피고 있다가는 그 개개의 나무 때문에 숲 전체의 모습은 볼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빨리 달리는 신발을 신고 시대에서 시대로 건너뛰었을 뿐만 아니라 과학에서 과학으로 옮겨갔다. 우리는 동식물에 관한 과학에서 언어에 관한 과학으로 옮기고 언어에 대한 과학에서 도구의 역사로, 도구의 역사에서 신앙의 역사로, 신앙의 역사에서 토지의 역사로 하는 식으로 옮겼다. 물론 이것은 결코 쉽고 간단한 일은 아니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회피할 수는 없었다. 모든 과학은 인간에 의해서,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것들이 가장 필요한 때는 꽃의 화판의 형체나 청동 전쟁 도구의 분류 등이 문제가 될 경우가 아니라 이 지상에 있어서의 인간의 생활이나 이 세계에 있어서의 인간의 위치가 문제가 될 경우인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야 겨우 스페인인 코르테스 시대의 아메리카에 도달한 것이다. 그럼 여기서 지금으로부터 3, 4천 년 전의 유럽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자. 우리는 거기서도 아메리카나 멕시코의 원주민들과 비슷한 종족을 만나게 된다. 여자들이 모든 일을 맡아 지휘하는 기다란 협동의 집도 구경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시대의 여자들은 가족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었다. 여자들은 집을 짓고 또한 종족을 번성시키는 아이를 낳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여자들은 애써 겨울 동안 먹을 양식을 저장하며 땅을 파고 곡식을 수확한다. 이 사회에서는 여자가 남자보다 더 일을 잘했으므로 남자보다 훨씬 존경을 받는다. 그 당시는 모든 부락마다, 모든 집마다 뼈 또는 돌로 조각한 어머니 형상의 여인상을 모셔놓았다. 이는 바로 이것으로부터 그 시족이 생겨나게 된 어머니의 상이다. 이 여신상의 영혼이 집을 지켜준다. 사람들은 이 영혼을 향해 곡식을 베풀고 적으로부터 집을 지켜주도록 기원했다. 시대가 흐르는 동안 이 집을 지키는 어머니의 상은 아테네에서는 창으로 무장하고 거리를 지키는 여신으로 변했다. 그리하여 이제는 조그만 여인상이 아니라 거대한 여신의 입상이 그 이름을 딴 아테네 거리를 수호하고 있다. 목의 사회에서 북의 사회로 풍요와 생명을 상징하던 어머니의 시대가 저물고 소유와 전쟁이 지배하는 아버지의 시대가 열리는 순간입니다. 밭을 일구고 가축을 늘리는 노동의 주도권이 이동하면서 사회의 질서 자체가 완전히 뒤바뀌게 된 것이죠. 분명한 것은 농경과 재산의 축적이 가족과 권력의 구조를 크게 바꿔놓았다는 사실입니다. 문명은 생활 방식뿐 아니라 인간관계까지 새롭게 만들어갔습니다. 인류사에서 소유라는 개념이 싹트면서 가져온 이 거대한 권력의 축 이동을 여러분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붕괴되는 시족제도. 우리의 기억 속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지만 우리가 쓰고 있는 언어에서는 아직도 시족제도의 잔재를 발견할 수 있다. 오늘날에도 아이들이 남의 집 어른을 부를 때 아저씨, 아주머니 또는 할아버지, 할머니라고 하는 것은 불화간의 사람들이 모두 친척이었던 시대로부터 전해 내려온 제도의 잔재이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남을 부를 때 형님이라든가 아우님이라고 한다. 이와 같은 고대 생활의 잔재는 많은 나라의 언어 속에 남아있다. 독일어에서는 조카라는 말 대신 자매의 아이라고 한다. 왜냐하면 고대에는 자매의 아이들은 시족 속에 남았으나 형제의 아이들은 다른 시족, 즉 그 아내의 시족에 속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자매가 낳은 아이들은 친척이요 조카였으나 형제의 아이들은 친척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다른 시족에 속해 있었기 때문이다. 시족은 실로 공고한 것이었다.
그런데 어떻게 그것이 붕괴되기 시작한 것일까? 아메리카에서는 유럽으로 건너온 침략자들에 의해 붕괴되었다. 그러나 유럽에서는 아메리카를 발견하기 수천 년 전에 이미 흰개미에게 침식당한 집처럼 자연적으로 붕괴되고 있었다. 그것은 남자들이 서서히 집안 세력을 장악하게 되면서 시작되었다. 옛날에는 여자들이 밭을 갈고 남자들은 가축을 사육했다. 가축의 수가 적었던 동안은 여자들이 하는 농사일이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고기는 어쩌다 먹을 수 있을 뿐이었고 우유도 식구 전체에 고루 돌아가지 않았다. 여자들이 없어 곡식을 거둬들이지 못하면 집안에는 먹을 것이 없었다. 그 무렵에는 대부분의 경우 구운 보리 혹은 약간의 마른 나달만이 식사의 전부였다. 그리고 입맛을 돋우는 꿀이나 야생 과일 역시 여자들의 손으로 채집되었다. 그런 까닭에 여자들이 가정을 맡아서 모든 것을 지배해 나갈 수 있었다. 그러나 언제나 그리고 어디서나 반드시 그랬었던 것은 아니었다. 초원지대에서는 농사가 그다지 좋은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초원의 끈질긴 잡초가 농사를 방해했다. 잡초는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린 채 버티고 있었다. 그리하여 가래가 땅을 파헤쳐 들어갈 때 부드러운 흙보다는 쉽사리 떠 일굴 수 없는 단단한 잔디밭이나 개간이 불가능한 토질에 맞부딪히는 일이 자주 있었다. 서너 명의 여자들이 한 가래로 덤벼들어야 겨우 토지의 표면을 긁어낼 수 있을 정도였다. 얕은 일항에 뿌려진 종자는 햇볕을 쬐어 마르고 새가 쪼아 먹었으므로 싹이 트고 자라서 식량이 되는 것은 얼마 되지 않았다. 게다가 가뭄까지 들어서 제멋대로 기승을 부리며 곡식을 태우고 아무리 나쁜 조건에도 쉽게 적응할 수 있는 잡초만을 남겨놓았다. 이윽고 추수 때가 되었지만 수확할 것은 아무것도 없는 듯이 여겨졌다. 잡초 사이에 곡식의 이삭은 거의 보이지 않았다. 초원에 뿌리를 내린 잡초는 쫓겨났다가도 어느 틈에 다시 몰려온 적군의 깃발처럼 바람에 흔들렸다. 곡식 대신 잡초만 무성하니 허리를 구부리고 손에 못이 박히도록 일할 가치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 잡초가 인간에게 필요 없듯이 가축에게는 곡식이 필요 없었다. 소와 양은 초원에서 배불리 먹을 수 있었다. 소와 양에게는 사방에 온통 먹을 것이 널려 있었던 것이다. 해마다 가축의 수는 불어났다. 남자들은 허리에 단검을 차고 가축을 몰았다. 목부의 충실한 친구인 개는 주인을 도와 양이 초원을 제멋대로 쏘다니지 못하도록 한 군데로 몰며 지켰다. 가축은 자라고 그 수도 불어나서 더욱 많은 우유와 고기와 양털을 인간에게 제공하게 되었다. 어느 집이나 곡식은 부족했으나 양의 젖은 남아돌게 되었으며 냄비에서는 양고기를 넣은 죽이 끓고 있었다. 그리하여 초원 지방에서는 가축을 치는 남자들의 일이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그리고 얼마 뒤에는 북쪽의 삼림 지방에서도 이윽고 남자들이 여자보다 우월한 지위를 차지하게 되었다. 스위스에서 바위 위에 농부를 그려놓은 고대의 그림이 발견되었다. 마치 어린아이가 그린 것처럼 엉성하고 조잡한 그림이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 그 그림이 훌륭한가 아닌가는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우리에게는 이것은 그림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증인인 것이다. 이 증인은 농부가 보습을 낀 쟁기 뒤를 따라 걸어가고 소가 그 쟁기를 끌고 있다는 것을 명백히 설명해주고 있다. 이것은 아마도 인류 역사상 최초의 쟁기일 것이다. 그것은 아직은 가래 모양과 너무나 흡사하다. 다만 그 쟁기에 멍에와 같은 긴 막대기가 달려있고 이 멍에를 인간이 아니라 소가 끌고 있다는 점이 다를 뿐이다. 인간은 최초의 발동기를 발명한 것이다. 쟁기를 단 소는 살아있는 발동기인 동시에 금속으로 된 현대의 트랙터에 살아있는 조상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인간은 소의 어깨에 멍에를 씌운과 동시에 자기의 노역까지도 떠넘겨 주었다. 이전에는 고기와 우유와 가죽을 제공할 뿐이었던 소가 이제는 인간에게 그 힘까지 빌려주게 된 것이다. 소들은 나무로 된 멍에를 어깨에 지고 들로 나가서 쟁기를 끌었다. 쟁기는 가래보다 깊이 집안을 뚫고 들어갔다. 쟁기가 지나간 자리에는 검은띠 모양으로 일구어진 대지가 펼쳐졌다. 최초의 농부는 전력을 다해서 쟁기의 손잡이를 눌렀다. 소 또한 전력을 다해서 밭을 갈고 수확하고 곡식을 운반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가을이 되면 소는 탈곡장으로 끌려가 발로 이삭을 쳐서 나다를 떨어뜨렸다. 그리고 아직은 바퀴를 달지 않은 톱니가 없는 쇠스랑 같은 무거운 짐수레를 끌고 들에서 집까지 곡식이 가득 든 부대를 운반했다. 목축이 농업을 돕게 되었다. 목부였던 남자들은 동시에 농부가 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집안에서의 남자의 위치를 이전보다 높여주는 결과가 되었다. 사실 여자들에게도 몇 가지 할 일이 남아 있었다. 배를 짜고 물레를 돌리고 곡식을 비축하고 아이들을 돌봐주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러나 이제 여자들은 예전처럼 존경받는 존재는 아니었다. 목장에서나 들에서나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남자들이었다. 집안에서도 남자들이 질책당하는 일이 점차 드물어졌다. 남자들 쪽에서 거리낌 없이 덤벼드는 수세에서 공세로 뒤바뀌기 시작했다. 옛날에는 백모나 조모나 장모들이 남자를 집에서 쫓아내기 일쑤였으나 이제는 남자들을 정중하게 대접하지 않을 수 없었다. 다른 시족에서 온 이 타인은 온갖 일을 도맡아 하면서 시족을 부양하기 때문이었다. 이윽고 시족은 그러한 남자들을 떠나보내야 하는 것을 달갑게 여기지 않게 되었다. 이리하여 떡갈나무처럼 오랜 세대에 걸쳐 지켜졌던 낡은 규율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인간들은 더욱더 빈번하게 지금까지의 습관을 깨뜨리기 시작했다. 이전에는 여자 쪽에서 남편을 선택하여 집으로 맞아들였지만 지금은 남자가 아내를 선택하여 집으로 맞아들이게 되었다. 이것은 낡은 습관의 파괴였다. 그 때문에 파괴자는 범죄자인 듯이 여겨졌다. 신랑은 아무 문제 없이 신부를 자기 집으로 데려갈 수는 없었다. 신부를 훔치고 약탈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캄캄한 밤에 망치와 단검으로 무장한 신랑과 그 친척들은 신랑의 시족이 점찍은 처녀가 있는 집으로 몰려간다. 개 짖는 소리가 집안 식구의 잠을 깨운다. 머리가 하얗게 센 신부의 할아버지도 아직 수염이 나지 않은 형제도 무기를 찾아든다. 쳐들어온 자들의 무서운 함성은 여자들의 울음소리를 눌러버렸다. 신랑은 같은 시족들의 호의를 받으며 노획한 전리품, 즉 신부를 팔에 안고 돌아간다. 오랜 세월이 흐르자 습관의 파괴는 서서히 습관 그 자체가 되어버렸다. 신랑이 다른 집안에서 신부를 빼앗아 오는 것은 의식이 되었다. 유혈은 선물이나 매수로 변했다. 신부를 따라온 어머니와 정든 자매들과의 이별의 눈물은 결혼이라는 연극의 배경처럼 되었다. 그리고 이 연극은 술잔치로 끝이 났다. 지금도 다른 시족, 즉 낯선 집으로 시집온 젊은 처녀가 자기의 운명을 슬퍼하며 울던 애절한 노래가 남아있다. 이것은 전혀 바라지 않았던 운명이었다. 여자는 낯선 집안에서 남편의 권력에 맡겨진 것이다. 아무에게도 호소할 수가 없었다. 시아버지도 시어머니도 그 밖의 친척들도 모두 남편의 편이었던 것이다. 그들은 집에 여자 일꾼을 하나 데려온 듯이 눈을 부릅뜨고 그녀가 일손을 놓고 있지는 않나, 먹을 것을 몰래 훔쳐먹지는 않나 하고 감시했다. 이리하여 모계 시족이 부계 시족으로 변했다. 이제 아이들은 어머니와 함께 남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버지의 시족과 함께 남게 되었다. 그리고 시족의 계보는 모계가 아니라 부계를 따르게 되었다.
장명할 때에도 본인의 이름 및 그 시족의 이름에다 아무개의 아들이라는 것이 덧붙여지기 시작했다. 러시아에는 자식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부르는 습관이 남아있는데 그것은 그 당시부터 유래된 것이다. 예를 들면 표트루 이바노비치라고 부르는 것은 지난날 표트루 이바노프의 아들이라고 부르던 것과 같다. 더 이상 아무도 인간의 이름에 그 어머니의 이름을 덧붙이는 것은 생각하지 않게 되었다. 유목민의 출현. 일찍이 인간이 발견해낸 기적의 창고는 더욱더 많은 것을 인간에게 제공하게 되었다. 초원에는 몇천 마리의 양떼가 방목되어 있었고 들에서는 농부가 검고 부드러운 흙을 느릿느릿 밟고 가는 소를 다그치고 있었다. 골짜기에 있는 최초의 가수원에는 꽃이 피고 최초의 포도원에서 달콤한 향기가 풍겨오고 있었다. 저녁이 되면 사람들은 문 옆에 무화과 그늘 아래 모여들었다. 노동은 인간에게 점점 더 많은 것을 제공해 주었으나 그 대신 인간은 더 많이 일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포도의 송이송이마다, 밀의 이삭 하나하나마다 사람의 노동이 즈백처럼 스며들어 있었다. 단 한 송이의 포도를 얻기 위해서도 얼마나 마음을 쓰지 않으면 안 되었는가. 탐스러운 포도송이를 모아서 석작기에 넣고 누르면 시커먼 즙이 뚝뚝 떨어진다. 사람들은 그 포도즙을 양피부대에 담는다. 그들은 포도주에 감사하며 양가죽을 입은 아름다운 신에 대해서 그리고 그 괴로움에 대해서 마법적인 노래를 불렀다. 강의 하류 지방에서는 해마다 봄이 되면 강물이 범람하여 토지를 적시고 거름까지 주어 땅을 비옥하게 해주었다. 마치 자연 그 자체가 인간의 농사를 염려해 주는 듯했다. 그러나 여기서도 농부는 쉴 새 없이 손을 움직여야 했다. 인간들은 들의 도랑을 파고 뚝을 만들어 물이 가장 필요한 곳으로 흘러가도록 했다. 인간들은 자기들의 노동이 없다면 지상에는 잡초밖에는 아무것도 자라지 못한다는 사실을 잊은 채 강에다 풍작을 베풀어 주기를 기원했다. 농부들의 일거리는 자꾸만 늘어갔다. 그러나 쉴 틈이 없는 것은 목부들 역시 마찬가지였다. 풀이 무성한 초원의 목장에서는 가축들이 매일, 아니 매 시간마다 쑥쑥 성장했다. 그래서 가축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에 따른 노동력 또한 불어났다. 수십 마리의 양을 지키는 일은 좀 더 다른 성질의 노동을 필요로 했다. 수많은 가축의 무리는 엄청난 기세로 풀을 먹어치웠기 때문에 얼마 후에는 다음 목장으로 몰고 가야 했고 그러다가 마침내는 부락에서 멀리 떨어진 곳까지 옮겨가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리하여 사람들은 가축의 뒤를 따라 부락 전체가 살던 곳을 떠나게 되었다. 그들은 낙타 등에 천막을 싣고 자기들 앞에서 걸어가는 살아있는 보물을 따라 출발했다. 뒤에는 잡초가 무성한 벌판이 인간에게 버림받은 채 남아있었으나 그들은 별로 아까워하지 않았다. 메마른 초원에서는 풍성한 수확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세상에서 처음으로 한 종족이 있어 인간과 인간 사이가 아니라 종족과 종족 사이에 일의 구분이 생겨난 것이다. 초원에는 가축을 길러 그것을 곡식과 교환하는 목축 생활의 종족이 나타났다. 그 종족은 같은 장소에 머무르는 일 없이 이 목장에서 저 목장으로 유목하며 돌아다녔다. 유목자들의 생활은 야생적이고 또 자유로운 것이었다. 그들은 나무도 집도 가리는 것이라곤 아무것도 없는 드넓은 초원의 하늘 아래 천막을 쳤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초원이 모두 그들의 집이었다. 기나긴 이동 중에 아이들을 재운 것은 요람이 아니라 흔들거리는 낙타의 등이었다. 살아있는 도구. 유목민의 생활은 고요하고 평화로운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이동하는 도중 농부들의 밭이나 가축을 발견하면 이따금 폭력으로 그것을 빼앗았다. 강을 따라 골짜기에 이르거나 혹은 초원의 숲 가까이 오면 그들은 부락을 약탈하고 태워버리며 파종지를 짓밟고 그 가축과 인간을 끌고 갔다. 그들이 가장 탐낸 것은 인간들이었다.
인간은 일을 시키고 가축을 돌보게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어느 종족이나 가족의 수는 많았지만 항상 일손이 부족했다. 한 아버지가 10명 또는 그 이상의 자식을 거느리고 있었다. 그런데도 가축이 목부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무서운 기세로 성장했기 때문에 역시 일손이 부족해서 어느 종족이든 노예로 삼을 포로를 끌고 와서 부족한 일손을 보충했던 것이다. 유목민들은 이런 짓을 했다. 그러나 농부들 또한 그렇게 평화적인 사람들은 아니었다. 농부들은 가을에 추수가 끝나면 저장된 곡식과 옷감, 장식물이나 무기 등을 약탈하기 위해서 이웃 부락을 습격했는데 가장 만족스러운 노획물은 그들에게 있어서도 역시 포로들이었다. 농부들에게도 도랑을 파고 둑을 쌓고 경작지에서 소를 부릴 일손이 모자랐기 때문이다. 옛날에는 포로들을 노예로 부리는 일은 없었다. 그것은 아무 의미도 없는 짓이었다. 일손이 늘어난다고 해도 크게 이익될 것이 없었다. 그들은 일을 했지만 또 일해서 얻은 만큼 먹어치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축이 많아지고 기름진 땅이 늘어나게 되면서 모든 것은 일변해버렸다. 한 인간의 노동력은 그 사람에게 필요한 이상의 많은 곡식과 고기와 털을 생산해냈다. 포로는 일함으로써 자기 자신과 그 주인을 부양할 수 있었다. 주인은 다만 그 노예가 일은 많이 하고 음식은 적게 먹도록 감시하기만 하면 되었다. 옛날에는 토지는 경작하는 자들 공동의 것이었다. 그러나 이제 노예는 자기 소유가 아닌 토지를 경작하게 되었던 것이다. 고대 이집트의 노예들은 소를 몰면서 다음과 같은 노래를 불렀다. 소야, 이삭을 밟아 더럽혀라. 밟아 더럽혀라. 어차피 우리 것도 아니니까. 기억과 기념비. 지금까지 우리들은 상당히 힘든 과거로의 여행을 해왔다. 우리는 동굴의 미로에서 헤매기도 하고 또 발굴된 구덩이 안에 오랫동안 앉아있기도 했다. 발견된 것들은 모두 우리가 풀지 않으면 안 되는 수수께끼였다. 여행 도중에 우리는 우리의 탐색을 도와주는 지표나 기둥에 쓰여진 명구 비슷한 것도 본 일이 없었다. 하기야 글을 쓸 줄 몰랐던 석기시대의 인간이 어떻게 우리들을 위해 그런 것들을 남겨놓을 수 있었겠는가. 그러나 보라, 이제 우리는 비로소 지표가 늘어서 있는 길로 나오게 되었다. 우리는 묘지의 기념비나 성당의 벽에서 최초의 명구를 발견한다. 그것은 이미 그 어떤 마귀에게 바치기 위해 그려진 그 옛날의 마법적인 그림은 아니다. 이것은 인간에 대한 그리고 인간에 의한 일련의 그림 이야기인 것이다. 여기에는 아직 우리의 문자를 닮은 것은 하나도 없다. 손은 그 모습 그대로, 나무는 그 모든 가지를 지닌 채 그려져 있다. 문자의 역사는 그림 문자로부터 시작된다. 그 그림이 단순화되어 부호가 되기까지는 적지 않은 세월이 필요했다. 오늘날의 문자들을 그 문자의 원형이었던 그림을 연상하며 푸는 것은 힘든 일이다. A의 원형이 소의 머리라는 것을 누가 생각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 A라는 글자를 거꾸로 보면 뿔이 난 머리 모양이 될 것이다. 이 뿔이 난 머리는 고대 셈족의 알파벳 가운데 첫 글자로 나타나 있다. 러시아의 어느 글자를 보더라도 비슷한 역사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O는 눈이고 L은 구석이며 P는 긴 목에 얹혀있는 머리를 연상할 수 있다. 그러나 자칫 방심했다가는 빨리 달리는 신발은 우리를 지나치게 멀리 앞쪽으로 데려가 버린다. 우리는 이 책 속에서 처음으로 그림 문자가 나타난 시대에 막 도착한 차입니다. 인간은 서서히 그리고 확실하진 않지만 쓰는 것을 익히게 되었다. 아니, 이제 인간은 쓰는 것을 배워도 좋을 시기에 이르렀다. 지식이나 보고 듣는 것이 많지 않았던 동안은 인간들은 그런 것을 쉽게 기억 속에 새겨둘 수 있었다. 굽이나 전설 또는 여러 가지 이야기는 모두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왔다. 모든 노인들은 살아있는 책이었다.
인간들은 옛날 이야기나 전설 또는 처세훈 등을 일일이 머릿속에 새겨두었다가 귀한 물건인 양 자식에게 전했고 자식은 다시 그 자식에게 전했다. 그런데 그 물건이 점점 많아지면서 그 모두를 머릿속에 담아두기가 무척 힘들게 되었다. 그리하여 기억을 돕기 위해 기념비라는 것이 생겼다. 경험을 전할 때 쓰는 언어가 말하는 언어를 돕기 시작했다. 족장들의 기념비에는 자손들이 알 수 있도록 그들의 원정이나 전투 광경이 그려졌다. 동맹을 맺은 종족의 족장에게 급히 사절을 보낼 때는 기억을 돕기 위해 나무 껍질이나 찰흙도기의 파편 위에 그림 문자를 몇 개 그려 넣었다. 묘지의 기념비는 최초의 책이요, 한 조각의 자작나무 껍질은 최초의 편지였다. 우리는 전화나 전신이나 녹음기를 자랑하고 있다. 그것들은 우리를 도와 거리나 시간을 정복해야 한다. 우리는 라디오를 통해 몇백, 몇천 킬로미터 거리까지 말을 전하는 법을 배웠다. 필름이나 음반에 기록된 우리의 목소리는 몇십 년, 몇백 년 뒤까지도 길이 남아 울릴 것이다. 우리는 많은 것을 얻었다. 그러나 그 공적을 지나치게 자랑해서는 안 된다. 우리의 조상들은 우리보다 훨씬 먼저 한 조각의 나무 껍질을 보냄으로써 최초의 거리를 극복했고 기념비에 의해 시간을 정복했던 것이다. 오늘날에도 고대의 원정이나 전투에 대해 웅변적으로 말해주는 기념비가 상당수 남아있다. 돌 위에는 칼과 창을 든 병사의 모습이 새겨져 있다. 승리자들은 의기양양하게 집으로 돌아가고 포로들은 손을 뒤로 결박당한 채 고개를 푹 숙이고 그 뒤를 따라간다. 우리는 벌써 이 그림, 즉 그려진 언어 속에서 노예의 낙인인 쇠고랑을 발견한 것이다. 이 낙인은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새로운 장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즉 노예제도가 생겨났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다. 우리는 이집트의 사원벽에서도 그러한 그림의 증인을 많이 발견하게 된다. 보라, 노예들이 벽돌을 짊어지고 길게 줄지어 건물 쪽으로 걸어가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 그중 한 사람은 어깨에 벽돌을 산더미처럼 올려놓고 두 손으로 받치고 있다. 다른 한 사람은 우리가 물통을 지고 가듯이 멜대로 벽돌을 나르고 있다. 석공은 벽돌을 쌓아 벽을 만들고 있다. 조금 떨어진 곳에서는 감독이 무릎에 팔을 펴고 벽돌 위에 걸터 앉아 있다. 그의 손에는 길다란 몽둥이가 들려져 있다. 노예를 일하도록 감시하는 것이 그의 일인 것이다. 또 다른 감독은 건축 중인 건물 주위를 왔다 갔다 하면서 위협하듯이 노예의 머리 위로 몽둥이를 쳐들고 있다. 틀림없이 뭔가 못마땅한 일이 있는 모양이다. 노비와 자유민. 그리스 시인 디오게네스는 장미는 양파에서 피지 않고 자유로운 인간은 노예에게서 태어나지 않는다라고 노래했다. 당신은 이미 노예제도가 굳어지고 규율의 기초가 되어버린 때였다. 그러나 처음에는 노예를 그렇게 비천한 인종들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었다. 자유민도 노예와 함께 살고 함께 일하며 하나의 대가족 제도를 이루고 있었다. 이 가정이라는 단체의 우두머리이며 명령자는 아버지였다. 즉 아버지가 가장이었다. 그의 아들들도 그 아들들의 아내나 아이들도 그리고 남녀노예들도 모두 아버지와 함께 한 지붕 밑에 살면서 모든 점에서 아버지에게 복종했다. 아버지는 복종하지 않는 자식은 노예와 마찬가지로 회초리로 벌을 주도록 명령했다. 늙은 노예는 주인을 부를 때 겸손하게 아드님이라고 불렀으며 주인은 전해 내려오는 습관대로 나이 많은 노예를 아버지라고 불렀다. 여러분이 오디세이아를 읽은 적이 있다면 아마 늙은 돼지치기 노예가 주인과 같은 식탁에서 별로 어려워하는 기색도 없이 마시고 먹고 했다는 구절이 생각날 것이다. 오디세이아를 구성하는 민중 가수들은 종족의 족장을 신과 같음이라고 부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돼지치기도 신과 같음이라고 부르고 있다. 그러나 노래의 가사를 전적으로 신뢰할 수는 없다. 돼지치기는 신과 같은 존재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주인과 같은 존재도 아니었다. 노예는 강제적으로 할 수 없이 일했으나 주인은 자유의사로 일했다. 노예는 그 집에서 그 자신의 능력보다 많은 것을 요구받았으나 받는 것은 그 자신의 능력보다 적었다. 주인이 세상을 떠나면 노예는 물건처럼 모든 재산 및 가축과 함께 주인의 아들에게 상속되었다. 이 대가족 안에서는 이미 이전과 같은 평등은 존재하지 않았다. 여기서는 아버지는 아들에 대한 명령자이며 남편은 아내에 대해, 시어머니는 며느리에 대해, 나이 많은 며느리는 젊은 며느리에 대해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 가장 지위가 낮은 사람은 노예였다. 그래서 그들은 누구나 노예를 마음대로 부릴 수 있었다. 이전의 평등은 시족과 시족 사이에도 집단과 집단 사이에도 없었다. 어떤 자들에게는 많은 가축이 있었으나 다른 자에게는 적었다. 그런데 가축은 무척 가치 있는 재산이었다. 소는 옷감이나 무기와 교환할 수 있었다. 그러고 보면 최초의 총동합회가 쇠가죽 모양으로 주조되었던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하겠다. 보다 큰 재산은 노예였다. 노예는 돼지와 소와 양을 돌보았다. 그리고 밤이 되면 가축들을 튼튼한 울타리를 친 우리 안으로 몰아넣었다. 그들은 곡식을 거두는 일을 도왔고 포도즙이나 올리브 기름을 짰으며 황금빛 곡물을 운반하여 광 안에 산더미처럼 쌓아 올렸다. 노예는 자유민들을 도왔으며 가장 힘든 일은 언제나 그들 차지였다. 전쟁은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였다. 전쟁의 승리는 노예를 주었고 노예는 많은 재물을 만들어 주었다. 그래서 자유민들은 노예들에게 가축 사육과 토지 경작을 맡겨놓고 전쟁을 하러 나갔다. 살아있는 도구와 학살의 역사. 인간은 오랫동안 자연과 싸워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인간이 가장 두려워해야 할 존재는 자연이 아니라 다른 인간이 되었습니다. 먹을 것을 둘러싼 경쟁은 땅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으로 바뀌었고 전쟁은 문명의 역사와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는 흔히 대항해 시대를 위대한 발견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수많은 원주민들에게 그것은 발견이 아니라 침략이었습니다. 새로운 세계를 만난 기쁨은 누군가에게는 삶의 터전과 문화, 그리고 생명을 잃는 비극이 되었습니다. 역사는 언제나 승자의 기록만으로는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자연과의 투쟁에서 승리한 인간은 안타깝게도 자신과 같은 인간을 도구로 삼기 시작했습니다. 살아있는 도구라 불린 노예들의 눈물과 탐욕의 눈이 멀어 다른 대륙의 생명들을 무참히 짓밟았던 대탐험의 이면. 문명이라는 이름 아래 저질러진 이 잔혹한 학살의 역사는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인간의 또 다른 얼굴입니다. 성체의 함락. 전쟁으로 인해 인간들은 할 일이 더욱더 불어났다. 공격하기 위해서는 칼이나 창이 필요하고 전차도 필요했다. 발놀림이 빠른 말이 끄는 전차는 병사를 태우고 전장을 질주했다. 하지만 전쟁에 있어서 공격과 수비는 서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적의 창이나 칼의 공격으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해 병사들은 머리에 투구를 쓰고 왼손에는 방패를 들었다. 시족의 공동의 집은 거대한 석계로 된 견고한 벽으로 둘러싸였다. 시족은 강해지고 풍요로워질수록 더욱더 방비에 고심했다. 지켜야 할 것들이 생겼기 때문이다. 높은 언덕 위에 수많은 방과 창고를 가진 거대한 성체가 세워진다. 성체의 벽 위에 올라서면 먼 곳까지 한눈에 감시할 수 있다. 초원의 먼지 기둥이 일고 햇빛의 반짝이는 창끝이 보이면 성체 안에서는 어느새 싸울 준비를 한다. 농부는 서둘러 소를 몰고 목부는 가축의 무리를 숨겨놓는다. 그러고 나서 마지막 한 사람까지 모두 집 안으로 들어가 버린다. 육중한 문은 닫혀지고 병사들은 사격태세를 갖추고 벽과 보루에 붙어서서 적을 기다린다.
포위군은 성체 가까이로 다가와서 그 주위에 진을 친다. 성체가 쉽게 함락되지 않으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높은 벽을 파괴하기까지 한 달이 걸릴지도 모른다. 아침이면 성체의 문은 삐걱대는 소리를 내면서 열린다. 그 문 안으로부터 넓은 벌판에서 단숨에 싸움을 결판내려는 듯이 한때의 병사들이 창을 곤두세우고 달려나온다. 그들은 처절한 분노의 빛을 띠고 적의 번쩍거리는 투구와 장식이 달린 말꼬리를 겨냥하여 칼을 휘두른다. 적은 물론 자기 자신도 돌아보지 않고 지쳐 쓰러질 때까지 싸운다. 수비하는 쪽은 자기 집과 아내와 자식을 무사히 지키기를 염원한다. 맹렬히 공격하는 쪽은 아직 소나기에 넣지 못한 재물을 탐낸다. 밤이 깊어지면 살아남은 성체의 수비군들은 후퇴하고 전투는 동이 틀 때까지 중지된다. 며칠이 지나간다. 방어군과 공격군은 계속 필사적으로 싸운다. 그런데 적의 칼이나 화살보다 더 무서운 것은 바로 굶주림이다. 광 속에는 곡식 대신 먼지만 남고 귀가 달린 병에서 흘러나오던 기름은 마지막 한 방울까지 말라버린다. 그리고 성체 안에서는 애처로운 울음소리가 흘러나온다. 아이들은 배가 고파 울고 여자들은 남자들로부터 책망을 들을까 두려워 남몰래 눈물을 닦는다. 출격에서 돌아올 때마다 점차 성체를 지키는 병사의 수는 줄어든다. 그리고 마침내 퇴각하는 자들을 쫓아 적들이 성체로 난입해 오는 날이 온다. 적들은 높은 성벽에 단 하나의 돌까지도 내버려 두지 않는다. 지난날 사람들이 생각하고 일하고 잔치를 벌이던 곳에 오직 폐허와 시체더미만 남게 된다. 그리고 승리자들은 살아남은 어른과 아이를 노예로 삼기 위해 끌고 가는 것이다. 고대인의 무덤은 말한다. 러시아 남부지방의 넓게 펼쳐진 초원에는 곳에 따라 지평선 근처까지 뻗어 있는 크고 높은 고총이 있다. 그 지방에 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이렇듯 평평한 초원에 어떻게 그런 언덕이 생겼는지 누가 만들었는지 아는 자는 하나도 없다. 만약 여러분이 집요하게 묻고 돌아다닌다면 어쩌면 100살쯤 되는 할아버지가 그것은 달단의 대장 또는 그 딸들의 무덤이라고 대답해 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할아버지도 달단의 대장이 누구이며 또 어느 때쯤 여기에 살고 있었는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할 것이다. 할아버지는 이야기를 계속하는 동안 꽤 오래전에 어떤 지주가 보물을 찾기 위해 이 무덤들을 파보았지만 아무것도 찾아내지 못했던 일을 생각해낸다. 그러나 여러분은 이런 할아버지보다는 지금도 계속해서 고총 발굴을 하고 있는 고고학자에게 물어보아야 한다. 그 할아버지는 자기 평생에 일어났던 일만을 알고 있을 뿐이지만 고고학자들은 태어나기 전에 몇 세대에 걸친 일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 고총은 지난날 이 초원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무덤이다. 무덤을 파보면 제일 안쪽에 인간의 해골과 함께 점토 항아리며 석기 또는 청동으로 만든 도구나 약간의 말뼈 같은 유물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은 저승길을 떠나는 망인에게 주어진 짐이었다. 그 당시에는 인간은 죽은 뒤에도 먹고 일해야 하며 여자들의 영혼은 방추, 남자들의 영혼은 창을 필요로 한다고 믿고 있었다. 고대의 무덤 안에는 한결같이 죽은 자 옆에 그가 생전에 소유했던 약간의 물건을 놓아주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개인이 소유했던 물건이 얼마 되지 않았다. 그들은 무엇을 자기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일까? 기껏해야 목에 걸고 있던 부적이라든가 적을 위협했던 창 정도였다. 집안의 물건들은 모두 공동의 소유였다. 전 시족이 협력해서 가정을 이끌어 나갔던 것이다. 그러므로 가장 오래된 무덤에는 부유한 무덤도 가난한 무덤도 없었다. 죽은 자는 모두 평등했다. 죽은 자에게 있어서의 빈부의 차는 훨씬 뒤에야 생겨난 것이다. 러시아 동남부에 있는 동강의 엘리자베의 토프스카야 연안 근처에서 발견된 무덤은 세 등급으로 나뉘어져 있었다.
그중 가장 큰 무덤 속에는 칠을 하여 장식한 그리스 꽃병이며 황금 장식이 달린 갑주, 온갖 기교를 부린 단검 등이 잔뜩 들어 있었다. 그보다 작은 무덤 속에서는 간혹 황금 장식물이 발견되었지만 칠을 하여 장식한 꽃병 같은 것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이것도 가난한 자의 무덤이라고는 할 수 없다. 만약 그 사람이 가난했었다면 무덤 속에 검게 오칠한 접시나 두꺼운 갑주 등을 함께 묻지는 못했을 게 아닌가. 그 묘지에서 가장 많이 눈에 띄는 것은 조그맣게 흙을 쌓아 올린 무덤이다. 이것은 가난한 자의 무덤이다. 좁은 구덩이에는 망인의 오른손 옆에 창, 왼손 옆에는 목이 마를 때 곧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항아리 한 개가 놓여 있을 뿐이다. 무덤처럼 침묵한다는 속담이 있다. 그런데 이들 무덤은 정말 침묵하고 있는 것일까? 그것들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 처음으로 빈부의 차가 생긴 시대의 일을 말해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 죽은 자가 산자에게 해주는 이야기이다. 묘지를 떠나 그 근처에 있는 어떤 부락의 폐허를 찾아갔는데 여기에도 빈부의 유적이 있었다. 고고학자들은 이 부락에 두 종류의 울타리가 있는 것을 알아냈다. 외부에서 부락을 둘러싸고 있는 울타리와 강줄기를 따라 부락 중앙을 둥근 고리처럼 둘러싸고 있는 울타리이다. 이 부락의 중앙부에서는 그 당시로부터 그다지 오래되지 않은 옛날에 그리스에서 가져온 진귀한 접시와 꽃병의 파편 등이 많이 발견되었다. 그런데 내부 울타리와 외부 울타리 사이의 한쪽 끝에서는 이와 같은 자기의 파편을 거의 찾아내지 못했다. 그 근처에 뒹굴고 있는 것은 그 지방에서 만든 지극히 평범한 항아리들 뿐이었다. 즉 이로써 부유한 사람들은 부락의 끝이 아니라 중앙부에 살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후 무덤 위에는 멀리서도 볼 수 있는 높은 봉분이 생겼다. 무덤은 이와 같이 그 속에 묻힌 사람들에 대해서 말해준다. 때로는 무서운 이야기도 해준다. 즉 살해당하여 주인과 같이 매장된 노예들의 이야기를 해준다. 무덤은 어떤 책보다 웅변적으로 부유한 시족장의 권력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그 당시의 시족장은 자기가 죽으면 노예도 무덤 속으로 끌고 들어갔다. 왜냐하면 노예는 청동이나 황금으로 된 값진 물건들과 마찬가지로 그의 소유물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인간이 만든 새로운 금속. 캄캄한 무덤 속이나 불악의 폐허 속에 몇천 년 동안 묻혀있던 귀중한 물건들은 지금은 박물관에 보존되어 있다. 오랫동안 인간의 눈길이 미치지 않는 곳에 격리되어 있던 것이 이제는 누구라도 자기의 눈으로 먼 과거를 볼 수 있도록 공개 진열되어 있다. 박물관을 찾은 사람들은 진열장 앞에 오래 멈춰서서 손잡이가 황금으로 된 칼이며 섬세하게 세공한 사슬, 황금으로 만든 망아지 머리, 소와 사슴 모양의 은그릇을 바라본다. 그러한 물건 하나하나를 완성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과 기술이 필요했겠는가. 가장 단순한 청동 단검 하나를 만드는데도 무척 긴 시간이 필요했을 것이다. 먼저 광석을 구해야 한다. 천연동이 발밑으로 지천으로 깔려있던 시대는 이미 오래전에 지나가 버렸기 때문이다. 동해 광석을 얻기 위해서는 부싯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땅속 깊이 파고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인간들은 깊은 수갱 속에서 곡괭이로 광석을 채취하여 가죽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올라왔다. 광석을 쉽게 채취하기 위해서 수갱 안에서 불을 피웠다. 광석이 빨갛게 달아오르면 물을 부었다. 물은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수증기를 일으키고 그러면 광석에 금이 가서 쉽게 캐낼 수 있었다. 불과물이 갱부에서 일하는 곡괭이를 도왔던 것이다. 그때의 수갱은 마치 분화구처럼 보였다. 그 입구로부터 수갱 속에 불빛을 받은 수증기가 구름처럼 뿜어나왔다.
러시아어로 바르칸이란 단어는 화상과 고대 대장간의 신이란 뜻으로 동시에 사용되고 있다. 광석을 채취하면 이번에는 그것을 정련하여 금속을 얻어낸다. 이것 또한 숙련된 기술을 필요로 하는 작업이었다. 단단하면서도 세공하기 쉬운 금속을 얻기 위해 구리광석에 주석을 섞었다. 광석이 용해되면 화로 속에서 구리와 주석의 융화가 이루어졌다. 이것은 이미 단순한 구리가 아니라 청동이었다. 즉 인간의 손에 의해 만들어진 새로운 성질을 지닌 새로운 금속이었다. 지난날 조잡한 석기를 만들던 시대에는 누구나 어려움 없이 다른 인간의 일을 대신할 수 있었다. 기술을 습득하는 것이 별로 힘든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수렵 종족에 있어서는 모든 남자들이 사냥꾼이었고 또 누구나 다 자기를 위해 활과 화살을 만들 줄 알았다. 그러나 잘 휘는 부드러운 나무를 활 모양으로 구부려 그 양쪽 끝에 시위를 다는 일과 광석 조각을 번뜩이는 청동검으로 변모시키는 일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다른 일이었다. 인간들은 오랜 세월에 걸쳐 무기 만드는 기술을 익혔다. 기술은 종족의 재산이었다. 대대로 전해지고 상속받는 재산이었다. 때로는 불악의 모든 사람들이 도공이고 무기 제조자이고 동공인 경우도 있었다. 그리고 그 영예는 멀리까지 번져나갔다. 자기 것과 남의 것. 초기의 직공들은 누구나 오직 자기의 집단, 자기의 불악을 위해서만 일했다. 그런데 서서히 무기 제작자 또는 도공이 자기가 만든 물건을 곡식이나 다른 직공들의 제품과 교환하는 일이 많아졌다. 그리하여 마치 수갱에서 달아오른 광석에 찬물을 끼얹었을 때처럼 오래된 시족 제도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전에는 불악 사람들은 모두 평등했다. 그러나 지금은 한 가닥의 금이 부유한 시족과 가난한 시족을 구분해 놓았고 다른 또 한 가닥의 금이 기술자와 농민을 분류해 놓았다. 직공이 집단 전체를 위해서 일하고 있었을 동안은 집단이 그 직공의 생활을 보장해 주었다. 사람들은 힘을 합쳐 일하고 얻은 것을 서로 나누어 가졌다. 그러나 기술자가 자기의 칼이나 냄비를 다른 데 내놓기 시작하면서 그는 더 이상 자기 제품을 주고 얻은 곡물이나 직물을 동족들과 나눠 갖기를 원치 않게 되었다. 이 곡식이나 직물은 자기와 자기 아들들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 일해서 얻은 것이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인간은 자기 것과 남의 것, 그리고 자기의 집과 동족의 집을 구별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남에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하여 생활하기 시작했다. 고대 그리스의 한 도시에서 이 독립성을 잘 말해주는 불악의 폐허가 발견되었다. 높은 언덕 위에 견고한 돌담을 쌓아놓고 그 안에서 가장 부유하고 세력 있는 일족이 호화롭게 생활하고 있었다. 전 종족의 군대 우두머리로 구성된 이 일족은 돌담 안에 온갖 값비싼 물건을 간직해두고 자기 처자식과 손자들을 거느리고 살고 있었다. 언덕 아래 평지에서는 그보다 가난한 사람들, 즉 농부들이 오두막집에서 살고 있었다. 언덕 가장자리의 이곳저곳에는 무기 만드는 사람이나 도공이나 동공 등과 같은 기술자들의 집이 세워져 있었다. 이 불악 사람들은 이미 서로 평등한 동족으로서 대하는 것이 아니었다. 농부들은 부유하고 권력 있는 종족을 부러워하면서 공손하게 인사했다. 그들은 신은 강한 자를 수호해 준다고 믿고 있었다. 농부들은 또 기술자나 갱부들도 형제처럼 생각하고 있지 않았다. 불을 내뿜는 땅속에서 광석을 꺼내오는 이 시커멓게 그을은 사람은 마법사가 아닐까? 어떻게 이 사람은 땅속에 광석이 있는 것을 알고 있을까? 어떻게 광석을 찾아낸 것일까? 틀림없이 누군가가 그에게 어느 장소의 흙을 파라고 지시해서 광석을 얻게 하고 또 그것을 불가사의한 방법으로 구리나 청동으로 만들도록 도와주고 있으리라.
갱부는 그 땅 속에 보통 사람들은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 신비한 비호자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리스뿐만 아니라 어디에나 그런 생각이 만연되어 있었다. 대장간의 마법사에 관한 옛날 이야기가 오늘날까지 전해 내려오고 있다. 오늘날의 언어 속에도 고대 사람들이 가난과 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가를 말해주는 것이 남아있다. 사람들은 빈부의 차가 왜 생기는 것인지 그 원인은 이해하지 못한 채 인간의 운명은 신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를테면 러시아어의 부자라는 단어는 신이라는 말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것은 인간들이 신은 부유한 자를 편들고 가난한 자에겐 오직 가난만을 베풀어 준다고 믿었던 시대에 생긴 말이다. 7. 확대되는 세계. 사물에 대한 개념. 지난날 인간에게 있어서 전 세계는 옛날 이야기였다. 아무것도 설명할 수 없었고 무엇이나 이해할 수 없었다. 일거수일투족이 인간을 파멸시키거나 행복하게 만드는 것들이 모두 불가사의한 힘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었다. 경험이 적고 약하며 무력했던 그 당시의 인간들은 밤 뒤에 낮이 오는지 겨울 뒤에 봄이 오는지에 대해서도 전혀 확신을 가질 수 없었다. 인간들은 태양이 하늘로 떠오르는 것을 돕기 위해 마법적인 의식을 거행했다. 고대 이집트의 왕은 태양의 화신으로 여겨졌으며 태양으로 하여금 상상적인 순환을 성취하게 한다는 목적 아래 날마다 신전주의를 돌았다. 이집트인들은 매년 가을에 태양의 지팡이라는 축제를 가졌다. 그들은 가을이 되면 눈에 띄게 힘이 약해지는 태양으로 하여금 여행을 계속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 손에 지팡이를 쥐어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러나 인간은 이랬다. 그리하여 서서히 이 세계를 알고 물체의 성질을 깨닫게 되었다. 돌을 갈고 다듬은 원시의 기술자들은 자기 자신의 손과 눈으로 돌의 성질을 파악했다. 즉 돌은 무척 단단하지만 세게 치면 쪼개진다는 것. 아무리 때려도 비명을 지르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돌에도 여러 종류가 있을 것이다. 이 돌은 침묵하고 있지만 다른 돌은 갑자기 일어나 말하는 게 아닐까. 이와 같은 생각은 오늘날 우리에겐 우스꽝스러운 것이지만 원시인에겐 그렇지 않았다. 원시인들은 아직 법칙이라는 것을 끌어낼 줄 몰랐다. 그래서 원시인에게 있어서 이 세상은 모험으로 가득 찬 것이었다. 원시인은 이 세상에는 똑같은 돌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하여 돌의 성질은 저마다 다른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돌로 새 가래를 만들었을 때 그들은 그것이 흙을 잘 파헤칠 수 있도록 옛것과 똑같이 만들려고 노력했다. 그로부터 몇백 년이 지나고 몇천 년이 지났다. 인간이 가지각색의 많은 돌들을 다루면서 이윽고 서서히 돌 전체에 관한 하나의 관념이 형성되었다. 즉 어떤 돌이나 단단하다는 것은 곧 돌의 성질이 단단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말하는 돌은 하나도 없다. 그러므로 돌은 말하지 않는 물체인 것이다. 이리하여 과학, 즉 물질에 관한 확고한 관념이 처음으로 싹트기 시작했다. 기술자가 부싯돌을 단단한 돌이라고 말할 때 그는 단순히 자기가 손에 들고 있는 부싯돌만이 아니라 존재하는 모든 부싯돌을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이다. 다시 말해서 그 기술자는 이미 자연의 그 어떤 법칙, 이 세계에 존재하고 있는 그 어떤 원칙을 깨달았던 것이다. 겨울 뒤에는 봄이 온다. 여러분이나 나는 이 사실에 조금도 놀라지 않는다. 겨울 뒤에 오는 것은 봄이지 가을이 아니라는 것은 당연한 자연의 이치가 아닌가. 그러나 우리의 조상들에게는 네 계절의 변화는 오랜 관찰 끝에 알아낸 최초의 과학적 발견이었다. 인간들은 겨울과 여름은 무질서하게 되풀이되는 것이 아니라 겨울 뒤에는 언제나 봄이 오고 봄 뒤에는 여름, 여름 뒤에는 가을이 찾아온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으며 그리고 그때부터 비로소 햇수라는 것을 세기 시작했다.
고대 이집트 사람들은 나일강의 범람을 관찰함으로써 이 계절의 반복을 발견했던 것이다. 그래서 나일강의 범람으로부터 다음 범람까지를 1년으로 계산했다. 인간들은 강을 곧 신이라고 믿고 있었으므로 강물을 관찰하는 것은 신관의 소임이었다. 오늘날에도 강가에 우뚝 서 있는 이집트의 신전벽에는 신관이 수위를 측량했던 눈금이 남아있다. 7월이 되어 뜨거운 태양열 때문에 대지가 갈라질 무렵이면 농부들은 얼마나 기다려야 나일강의 누런 흙탕물이 도랑을 타고 흘러들어올지 몰라 초조해했다. 과연 물이 흘러들어와 줄까? 만약 신이 인간에게 노여움을 품고 물을 보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각지에서 신전에다 희생물을 바쳤다. 농부들은 마지막 남은 한 줌의 나달을 가지고 와서 신에게 좀 더 간절히 기원해 주기를 바라며 신관에게 주었다. 아침마다 신관은 동이 트자마자 물이 불었는지 아닌지를 살피기 위해 강변으로 내려갔다. 매일 밤 신관은 신전의 편편한 지붕 위에 올라가 무릎을 꿇고 별을 바라보았다. 신관에게 있어서 별이 떠 있는 하늘은 일종의 달력이었다. 그러다가 마침내 신관은 신전에서 엄숙하게 선언했다. 신께서 기원을 받아들이셨다. 사흘 후면 물이 벌판을 촉촉하게 적실 것이다. 이렇듯 인간은 한 걸음 한 걸음씩 천천히 그들에겐 완전히 낯선 세계를 점령해 갔다. 그곳은 이미 이야기의 세계가 아니라 지식의 세계였다. 신전의 지붕은 최초의 천문대였으며 도공이나 대장장이의 일터는 그 속에서 최초의 경험을 쌓게 되는 실험실이었다. 인간들은 관찰하고 계산하고 결론을 끌어내는 것을 배웠다. 이 고대의 과학은 현대의 과학과는 거의 닮지 않았다. 그것은 아직 쉽게 떨쳐버릴 수 없는 마법과 상당히 비슷했다. 인간들은 별을 관찰했을 뿐만 아니라 별을 가지고 점도 쳤다. 하늘과 땅을 연구하면서도 하늘과 땅의 신에게 빌었던 것이다. 그러나 안개는 서서히 물러가고 있었다. 올림포스의 신들. 이야기 세계의 안개 속에서 물체의 진정한 모습이 점차 분명히 인간들 앞에 드러났다. 고대의 원시인들은 모든 돌과 나무, 또한 모든 동물 속에 요정이 깃들여 있다고 믿고 있었다. 이와 같은 믿음에도 종말이 왔다. 인간은 더 이상 어느 동물 속에나 요정이 깃들여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게 되었다. 이제 짐승들의 온갖 정령은 인간으로 하여금 숲속에서 살게 하는 숲의 영이라고 믿게 되었다. 농부들도 이제는 곡식에 요정이 있다는 생각은 하지 않게 되었다. 농부에겐 곡식의 모든 정령이 이삭을 성장시키는 풍요의 신의 하나가 되어갔다. 옛날에 정령 대신 나타난 이 신들은 이미 인간의 세계에는 살고 있지 않았다. 인간의 지식은 서서히 그 신들을 인간이 사는 곳에서 몰아내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신들은 아직 인간의 발길이 미치지 않은 곳, 어둡고 신성한 풀이 우거진 돈불 속이나 나무가 많은 산봉우리 위로 옮겨갔다. 그러나 인간은 그곳에까지 찾아갔다. 지식은 밀림 속을 비추고 산의 경사면에 걸려있는 안개를 풀어 날려버렸다. 그리하여 그 새로운 은둔지에서도 쫓겨난 신들은 청계로 뛰어오르고 바닷속으로 들어가고 땅속 깊이 숨어버렸다. 신들이 인간들 사이에 모습을 나타내는 일은 점점 더 드물어졌다. 다만 전투나 성체의 포위에 가담하기 위해서 신들이 어떤 모습을 하고 지상에 내려왔다는 따위의 전설만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다. 칼이나 창으로 무장한 신들은 인간들 사이의 반목에 끼어들었다. 신들은 항상 싸움이 막바지에 이르면 그들이 편드는 수령들을 검은 구름으로 가리고 적을 벼락으로 내리쳐 놀래주었다. 그러나 이것은 태고 쪽의 이야기다. 이렇게 하여 인간의 경험은 신들을 그들 가까이에서 먼 곳으로, 현재에서 과거로, 이 세계에서 내세의 세계로 퇴각시키면서 더욱더 사물의 본질에까지 침투해가고 지식의 밝은 영역을 더욱더 확장시켜 나갔다.
신들과 교섭을 가지는 일도 수월치 않게 되었다. 이전에는 누구나 기적을 만들어내고 마법의 의식을 행할 수 있었다. 의식도 단순했다. 예컨대 비를 부르려면 입에 물을 머금고 춤을 추면서 뿜어내면 된다고 생각했다. 구름을 몰아내려면 지붕 위에 올라가 바람에 흉내를 내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인간은 이제 그런 방법으로는 비를 부르지 못하고 구름을 쫓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인간은 신들이 그렇게 쉽게 주문대로 움직여주는 존재가 아니라는 결론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통상적으로 온갖 복잡한 의식이나 신에 관한 전설을 많이 알고 있는 신관이 인간과 신들 사이에 중간 역할을 하게 되었다. 옛날의 마법사는 단순한 의정관이었고 사냥의 축제 등에 있어서의 간사에 지나지 않았다. 마법사는 역시 요정들보다는 그 혈연자들 쪽에 가까웠다. 그러나 신간의 경우는 그렇지 않았다. 그들은 신성한 숲 속에서 신들과 이웃해서 살고 있으며 별을 책으로 삼아 신의 뜻을 읽기 위해 신전의 지붕 위로 올라간다. 이 별의 책을 읽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신관뿐이다. 또한 신관은 전투 전에 동물의 내장으로 승패를 예언하기도 한다. 신관은 인간과 신 사이의 중개인이다. 신들은 점차 평범한 인간들 곁에서 멀리 옮겨갔다. 신들이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대했던 시대는 지나갔다. 스스로를 돌아보고 자신의 생활을 반성하고 나서 인간들은 이미 옛날과 같은 평등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신관들은 설교했다. 즉 인간은 모든 것을 신의 심판에 맡겨야만 한다. 왕이나 수령이 백성을 지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신들은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인간이 공손하게 신간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인 것은 아니었다. 어떤 사람들은 신의 뜻 앞에 절하기를 거절했다. 얼마쯤 시간이 흐르자 그리스의 한 시인은 다음과 같이 노래했다. 제우스의 정의는 어디 있는가? 선량한 자들은 고통받고 악한 자들은 행복을 얻고 있다. 아들은 아버지의 죄로 말미암아 벌을 받고 있다. 인간들 속에 실제하는 하나의 신인 희망에게만 기원하자. 다른 신들은 모두 천상으로 사라져 버렸으니까. 진실과 전설의 한계. 원시인들은 진실과 전설, 지식과 미신을 구별하지 못했다. 우유에서 유지가 남는 것처럼 지식이 미신에서 분리되기 위해서는 오랜 세월이 경과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현재까지 남아있는 노래나 전설 속에 있어서도 종족이나 수령들의 역사와 신이나 반신반인의 용사들에 대한 이야기, 참된 지리와 허구적 지리, 별에 대한 최초의 과학적 지식과 예부터의 전설가를 구별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그 가장 오래된 노래이며 이야기인 일리아드와 오디세이아를 우리에게 남겼다. 그것은 그리스인들이 어떻게 트로이성을 포위하고 공략했는지, 그리고 오디세우스가 고향 이타케로 돌아가기까지 얼마나 오랫동안 바다 위를 표류하지 않으면 안 되었는가에 대해 노래한 것이다. 신들은 트로이성 밑에서 인간들과 함께 더러는 공격군에 가담하고 더러는 방어군 편이 되어 싸웠다. 신들은 사랑하는 자가 멸망에 직면하게 되면 곧 빼돌려 상처받기 전에 다른 장소로 피신시켰다. 신들은 올림포스 산상에서 주연을 베풀고 싸움을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서로 증오하고 있는 인간들을 화해시킬 것인지에 대해 의논했다. 이러한 고대의 이야기에는 진실과 허구가 뒤섞여 있다. 그렇다면 어디까지가 역사이며 어느 대목이 허구일까? 지난날 그리스인들은 정말 트로이성 아래에서 싸운 일이 있었을까? 또 트로이 그 자체는 과연 실제했던 나라인가? 이상의 점들에 대해서는 학자들 사이에서도 의론이 분분하다. 그러나 마침내 고고학자들의 삽이 모든 의문을 말끔히 풀어주었던 것이다. 고고학자들은 일리아드에서 가리키는 대로 소아시아에서 출발,
그 지점이 분명하다고 생각되는 장소에서 트로이의 폐허를 발굴했다. 오디세이아가 전부 허구적인 이야기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되었는데 그러한 견해를 지리학자들이 증명해 주었다. 지리학자들은 지도상에서 오디세우스가 지나간 자취를 더듬어 갈 수 있었다. 여러분은 지도를 펼쳐놓고 그 위에서 근심을 잊게 해주는 과일을 먹고 사는 사람들의 나라도 바람의 시인 아이올로스의 섬도 자기들의 영역을 지나치려고 하는 오디세우스 일행의 배를 파손시키려고 했던 스킬라와 카립디스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근심을 잊게 해주는 과일을 먹고 사는 사람들의 나라는 아프리카의 트리폴리 연안이고 바람의 시인 아이올로스의 섬은 현재 리팔이라고 불리는 군도이고 스킬라와 카립디스가 출몰하던 지역은 시칠리아 섬과 이탈리아 사이의 해협에 해당한다. 오디세이아의 이야기 전부가 허구는 아니지만 오디세이아에 의해 고대 세계의 지리를 연구하려고 든다면 큰 오산이다. 이 최초의 여행기 속의 지리는 전설의 의상을 잇고 있다. 그 속에 나오는 신들은 괴물로 화하고 밭에서 살고 있던 미개인들은 사람을 잡아먹는 외눈박이 거인으로 묘사되어 있다. 이 당시의 인간들이 잘 알고 있었던 것은 오직 태어난 장소뿐이었다. 상인들이 배를 타고 바다를 항해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들은 해안에서 멀리 나가는 모험은 하지 않았다. 대양으로 나간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일이었던 것이다. 당시에는 나침반도 해도도 없이 태양이나 별만으로 항로를 찾으며 주먹구구식으로 항해했기 때문이다. 기껏해야 섬 위의 바위라든가 해안의 커다란 나무가 등대를 대신했을 뿐이었다. 바다는 그 속에 수많은 위험을 감추고 있었다. 접시 모양의 폭이 넓은 배는 약간의 파도에도 심하게 흔들렸다. 뻣뻣한 돛대 또한 마음먹은 대로 다룰 수가 없었다. 바람은 인간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배를 깃털처럼 가지고 놀았다. 그러나 마침내 배는 무사히 육지에 닿았다. 지칠 대로 지친 선원들은 배를 모래사장으로 끌어올렸다. 선원들은 육지에서 비로소 휴식을 취할 수 있었다. 그렇지만 그 마음은 편하지 않았다. 낯선 나라는 바다보다 무서웠다. 다른 선원들에게서 들은 식인종의 모습이 눈앞에 어른거리고 짐승들이 모두 무시무시한 괴물처럼 보였다. 선원들은 땅속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 볼 엄두도 내지 못했다. 그러나 새로운 여행으로 그들은 세계를 넓혀갔다. 불명확했던 경계, 전설의 한계는 점차 멀리 뒷걸음질쳐 갔다. 그러나 선원 가운데 가장 용감한 자들은 바다 저쪽, 대양이 시작되는 곳까지 가보았다. 그들의 눈에 태양은 마치 우주처럼 끝이 없는 것으로 여겨졌다. 그들은 돌아와서 세계의 끝까지 갔다 왔는데 이 대지는 사방이 대양으로 에워싸여 있다고 말했다. 몇천 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인간들은 유럽에서 인도로, 중국에서 유럽으로 항해했다. 항해자들은 대양을 건너가서 거기에도 사람이 살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다. 그런데도 전설은 꽤 오랫동안 계속 지리학의 길동무로 남아 있었다. 아메리카를 발견한 콜럼버스조차도 지상의 어딘가에 높은 산이 있고 그 위에는 천국이 있다고 믿고 있었다. 콜럼버스는 스페인 여왕에게 천국에 가서 그 부근을 자세히 살펴보고 싶다는 내용의 편지를 써보냈다. 15세기의 러시아 사람들은 우랄산맥 저쪽에 곰처럼 동면하는 인간이 살고 있다고 믿었다. 극동에 알려지지 않은 외인에 대하여라는 오래된 수기가 오늘날까지 남아있다. 이 수기에는 입이 머리 꼭대기에 달린 인간들이나 머리는 없고 눈이 가슴에 붙은 인간에 대해 상세하게 묘사되어 있다. 이런 일은 우리들에게는 우스꽝스럽게 생각될 뿐이다. 그러나 우리 자신도 아직 손이 미치지 않은 세계에는 역시 괴물의 존재를 허용하고 있다. 다만 우리는 이 지상의 일에 대해 깊이 연구했기 때문에 현대에 있어서는 괴물이 등장하는 옛날 이야기나 환상의 세계는 달이나 화성으로 물러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이다.
최초의 배우와 가수와 시. 한 세기가 경과할 때마다 인간의 생활 속에서 신비한 일과 불가사의한 일은 점점 줄어들었다. 기술자는 자신의 팔이나 눈을 점점 더 신뢰하게 되었으며 주문에 전전긍긍하는 일은 점점 드물어지게 되었다. 태양이 떠오르면 골짜기의 안개가 걷히듯이 마법은 사람들의 생활 속에서 천천히 사라져갔다. 마법은 그 어느 것보다도 의식이나 신이 내린 유희와 춤, 노래 속에 오랫동안 남아 있었다. 그러나 사람들의 이성이 눈떠감에 따라 마법은 그 자신의 집에서조차 가차없이 쫓겨났다. 노래나 춤 속에서도 마법의 요소는 사라져버리고 단지 춤과 노래 그 자체만 남았다. 고대 그리스 농민들이 과시를 베풀어주는 디오니소스에게 영광을 돌리는 유희를 행했을 때 처음 얼마 동안은 그것은 신이 내린 마법적인 유희였다. 합창대는 디오니소스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노래했다. 그리고 겨울에 죽음의 잠에서 자연이 다시 소생하고 인간에게 곡식과 과실과 술을 베풀어주는 것을 돕기 위해 기원했다. 그들은 짐승의 탈을 쓰고 마을의 제단 주위에서 춤을 추었다. 선창자는 디오니소스의 고통에 대해 노래 부르고 합창은 후렴을 이어받으며 그것에 화답했다. 이 고대의 마법적인 유희는 연극과 상당히 비슷했으며 선창자의 모습이나 분장자의 모습에는 이미 미래의 배우를 연상케 하는 데가 있었다. 선창자는 단순히 신의 고통에 대해 노래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동작까지 흉내냈다. 그는 자기의 가슴을 치는가 하면 소리내어 울면서 두 팔을 하늘로 치켜 올리기도 했다. 신이 부활하면 함께 출연한 분장자들은 벅찬 환희에 몸을 맡긴 채 서로가 서로의 흉내를 내거나 웃으며 농담을 하며 광분했다. 다시 몇 세기가 지나는 동안 마법은 마법적인 동작에서도 사라져버렸다. 그러나 동작 그 자체만은 남아서 인간들은 예전처럼 춤추고 노래하고 유희를 했다. 하지만 이것은 신들의 고통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인간들의 고통을 표현하는 것이었다. 사람들은 무대를 보면서 위대한 행위나 용감한 행위에 감격하고 악덕과 어리석음을 비웃으며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고대 합창대의 선창자는 비극 배우가 되고 우스꽝스러운 탈을 쓰고 분장한 자들은 희극 배우나 피에로로 변했다. 그런데 이 선창자는 최초의 배우인 동시에 최초의 가수였다. 선창자는 처음엔 합창대와 함께 노래하지만 마침내 혼자서 노래하기 시작한다. 노래는 의식을 벗어났다. 가수는 신내린 유희 때 노래하지만 족장이 가까운 친구들과 술잔치를 벌이는 자리에서도 노래한다. 가수는 현을 연주하며 예부터의 습관대로 말과 음악과 동작을 일치시키면서 춤을 추기도 한다. 가수 자신이 선창자이기도 하고 합창자이기도 하다. 그는 노래하고 후렴까지 부른다. 그러면 가수는 어떤 것에 대해 노래한 것일까? 그는 신들의 노래, 영웅들의 노래 외에도 가장 강력한 적까지 도주시킨 자기 종족의 족장에 대해서도 노래 불렀다. 또 전장에서 쓰러진 병사와 형제들을 위한 복수의 노래도 불렀다. 이 노래들은 주문도 아니고 마법도 아니다. 이것은 새로운 위협을 불러일으킬 위협에 대한 이야기이다. 그런데 사랑이나 봄이나 슬픔에 대해서는 어떻게 노래했을까? 그런 노래들은 어디서 생겨난 것일까? 그러한 노래 역시 옛날 사람들이 결혼식이나 장례식 때, 추수나 포도의 수확 때 베풀었던 의식에서 나온 것이었다. 합창은 합창과 짧은 노래를 서로 교환했다. 한 처녀가 물레 앞에 앉아서 이 노래를 생각해낸다. 아기를 업어주면서 어머니가 노래를 따라 부른다. 봄의 노래는 봄에만 불려졌던 것은 아니다. 사랑의 노래도 결혼 때에만 불려진 것은 아니다. 그런데 영웅이나 사랑에 대한 노래를 처음으로 지은 자는 누구일까? 우리는 최초의 칼 또는 최초의 물레를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는 것처럼 노래의 작자 또한 알 수 없다.
그것은 한 사람의 인간이 아니라 오랜 세월이 흐르는 동안 많은 사람에 의해 도구나 노래, 말이 만들어진 것이다. 가수는 자신이 부르는 노래를 직접 만든 것은 아니지만 자기가 들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했다. 노래는 이 가수에서 저 가수로 전해지는 사이에 성장하고 변화했다. 작은 시냇물이 모여 드넓은 강이 되듯이 노래로부터 시문학이 생겨났다. 우리는 일리아드의 저자를 호메로스라고 알고 있다. 그런데 호메로스는 누구인가? 호메로스에 대해서는 단지 전설로만 전해지고 있을 따름이다. 호메로스는 그가 찬양하고 노래한 영웅들과 마찬가지로 전설적인 인물이다. 영웅들에 대한 노래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가수는 아직도 그 시족과 굳게 결부되어 있었다. 노래 또한 그 종족의 협동적인 노작이었다. 가수는 스스로를 작자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전해져 내려오는 노래를 자신이 개정하고 수식했을 때조차 자기가 지은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그런데 보라, 인간은 자기 것과 남의 것을 구별하게 되었다. 종족은 붕괴되어 지난날의 일체성은 소멸되고 말았다. 기술자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했으며 더 이상 스스로를 시족의 일부이며 시족을 위한 충실한 도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다시 몇 세기가 지난 후 그리스 시인 디오게네스는 이렇게 노래했다. 나는 이 시에 봉인을 했노라. 이것은 나의 예술의 열매. 이제는 아무도 훔쳐가지 못하고 변형시키지도 못하리니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리라. 메가라의 디오게네스의 시라고. 시족제도 시대의 인간이라면 이런 말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인간은 더욱더 자주 나라는 말을 쓰게 되었다. 인간이 일하는 것은 자신이 아니라 자신에 의해 다른 어떤 존재가 일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던 시대는 이미 아득한 옛날이 되어버렸다. 가수는 여전히 자기에게 노래를 불러 넣어주는 뮤지신을 찬양하면서 신이 노래에 대한 천부적인 재능을 자신에게 부여해 준 것이라고 말하지만 이미 자기 존재에 대한 의식은 잊지 않고 있었다. 뮤지신은 나에게 말을 내려주셨다. 나에 관한 기억은 잊혀지지 않으리라. 이것은 그리스 여류 시인 사포의 말인데 그 속에는 낡은 것과 새로운 것이 결부되어 있다. 사포는 아직도 뮤지신이 그녀에게 시를 주었다고 믿고 있다. 갱부가 산속에서 광석을 발견하는 것처럼 그녀 자신이 언어 속에서 언어를 발견한 것은 아니라고 믿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 언어 속에는 이미 자기의 이름은 잊혀지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는 창조자, 즉 시인의 자부심이 깃들어 있다. 인간은 이렇게 하여 계속 성장해 간다. 그리고 인간이 높은 곳으로 올라갈수록 그 주위의 지평선은 더욱더 넓게 확대되는 것이다. 돌도끼 하나로 숲을 개간하던 미약한 존재에서 세계를 넓히며 스스로 거인이 된 인간. 하지만 그 성장의 역사 뒤에는 타인을 도구로 삼고 수많은 생명을 앗아간 잔혹한 대가도 함께 숨어 있었습니다. 고대편에 이어 선사편까지 긴 시간 동안 책 들려주는 창가와 함께 인류의 깊은 뿌리를 찾아 여행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거쳐온 이 거대한 역사의 기록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떠한 질문을 던지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